한국 현대사 인물 철기 이범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해방되기 전에 광복군으로서 미군과 협력할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범석이라는 이름에 또 동명이인이 또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을 했던 이범석 씨 있습니다만은 나이 차가 많습니다. 철기 이범석은 1900년생이고 외무부 장관을 했던 분은 1925년생이죠. 그리고 또 본관 성씨도 다릅니다. 철기 이범석은 1900년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상당히 멋있는 사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때 망명 갈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운남성, 중국에서 남쪽에 있는 거기서 육군 강모학교 기병과를 군사훈련을 받고 졸업하고 거기 만주로 건너가서 또 독립운동을 한 나름대로 그 시대에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 멋있게 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20년 국내에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도 만들어지고 또 만주에서 독립운동도 활발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자진 장군과 더불어서 청산리 전투를 벌였다고 하죠. 이 청산리 전투의 전과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청산리라고 하는 곳은 중국 만주 땅에 있는데 우리나라 중강진하고 백두산 사이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꼴짝이죠. 거기서 했는데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일본군은 일관되게 자기네들 전사자 11명, 부상자 24명, 그에 비해서 독립군은 60명의 60명의 전사자, 90명의 부상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오히려 이겼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청산리 대첩이다 이래가지고 일본군 800 내지 12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본 측은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이범석 장군이 참전을 했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도 당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런 경력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1945년도 무렵에 그때는 이범석 씨가 대한광복군으로서 이렇게 지대장 또는 참모장을 했습니다. 일본 패망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8월 18일 날 일본이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 3일 후에 바로 물론 미군 비행기를 이용해서 왔겠지만은 김포공항에 들어오다가 일본군이 거부하면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성급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은 했지만은 그것이 실무적인 절차로서 항복 조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조인식도 하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군과 미군 사이의 항복 조인식은 9월 9일 날 있게 됩니다. 훨씬 더 뒤에 있고 실제로 이승만이나 김구 같은 사람들은 다 뒤에 옵니다. 일본군의 항복 조인식하고 무장해제 이후에 오게 됩니다. 그게 안전하죠. 철기 이범석이 국내로 복귀해가지고 1946년에 들어옵니다. 김구가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승만 씨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승만이 빨리 들어오느라 이래가지고 1946년도에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는 또 이승만 씨와 이렇게 좀 컨센서스를 가지고 반공 우익단체 족청이라고 해서 줄임말입니다. 줄임말로 족청인데 조선민족청년단이라는 그런 조직을 해서 수원에다가 훈련소를 만들어 놓고 1개월 과정에 간부 양성도 하고 조직이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1947년에 이제 광복군 총사령관을 했던 지청천이 들어오면서 또 대동청년단을 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좀 조직이 난립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좀 조직을 합쳐라 이래가지고 대한청년단 그걸 만들어서 이제 합치는 과정에서 아마 이범석 씨 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948년에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때 이범석 씨가 빛이 납니다. 바로 그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부통령이 또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국무총리로서 또 국방부 장관을 겸임했으니까 두 개의 감투를 가진 사람이니까 상당히 그 빛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어떤 그런 소프트 랜딩이 됐고, 그러지만 이제 총리는 1950년 4월 20일까지 하고 국방부 장관은 49년도 3월 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굉장히 짧게 했고 총리는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월 25일은 그 이범석 씨가 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인으로 있다 보니까 권한과 책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거였죠. 아마 그것이 1949년도에 족청을 해산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이 대통령과 갈등이 작용해가지고 자리를 못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침공하고 의정부 전선이 뚫리면서 26일 날 그 반격을 하지만은 반격이 실패하고 27일 날 새벽에 이제 비상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앞으로 반격이 실패했으니까 어쨌든 서울을 사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물론 부른 사람은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군사 일을 모르니까 이범석 씨를 불렀습니다. 이범석 씨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일단 서울 시민을 전부 다 후방으로 내보내고 서울시에서 시가전을 벌이자. 한강을 배수진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북한군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어쨌든 북한군을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게끔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국무위원들도 상당히 동감하고, 지금 현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이게 직함 없고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말은 고개는 끄덕거렸지만 아무도 집행력이 없는 거죠. 거기 권한이 없으니까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 교량만 끊었지 실제로 시가전을 하지도 않았고 서울 시민에게 나가도록 피난 가도록 그렇게 안내도 안 했죠. 그게 문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뭐 26일 반격이 실패하면서 수도를 대전으로 옮깁니다. 임시 수도죠. 6월 27일 날 아침 일찍 그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갔고, 방송에서는 뭐 수원을 임시 수도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사실 그때 대전을 임시 수도로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8일 날 새벽에 한강 교량이 폭파되고 28일 날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게 되죠. 이때가 우리 한국이 정말 그 풍전등화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죠. 이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사라지느냐, 존재하느냐, 이런 어떤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군사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범석 씨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27일 되면은 메가더 장군이 벌써 그 트루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반도에서 군사 지휘를 총괄하도록 정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 해공군이 바로 우리 국군을 돕기 위해서 투입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조금 안심을 하면서 이범석 씨에 대한 의존보다는 미군과의 협력을 더 중시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메가더 장군이 7월 7일 날 유엔군 총사령관이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15일에 국군 지휘도 위임을 해서 맡깁니다. 이것이 이제 큰 상황 변화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참모총장 최병덕 씨가 제대로 초전에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병덕 총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다가 원래는 이범석 씨를 앉혀가지고 어떤 독자적인 반격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미군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정일권을 참모총장에 앉혀죠. 정일권은 6월 30일 날 임명되는데 미군에게 우리 국군 지휘권을 이양하는 7월 15일부터
사실상 국군 지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구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를 임시 수도로 해서 대구에 내려가 있을 때도 이범석 씨를 생각했습니다. 신승모보다는 이런 뭐 상선에서 선장하던 사람이 어떻게 군사 일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범석 씨를 국방장관을 앉히려고 하다가 이것이 결국은 또 유엔군 사령관, 메가드 사령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방어 작전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뭐 우리 독자적인 어떤 그런 군사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지면서 신승모 영어가 되고 또 미군과 잘 통하는 신승모를 앉혀놓고 미군과의 협력, 공조, 의사소통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래서 신승모를 유임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할 때 보면은 그 대전에서 호남 쪽은 거의 비어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거의 지키지 않고 뭐 제대로 싸우지 않고 전부 다 철수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호남에서 그 저항 전선을 형성해서 지리산 같은 데서 뭐 방공 요격대를 둔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텐데, 그런데 특별한 딱 적임자가 없다 보니까 이범석 씨가 가서 유격전이라도 해줬으면, 뭐 이범석 씨가 해방전에는 유격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으면 했는데 총리까지 한 사람이 그 유격 부대장을 한다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성사가 되지 않고 이범석 씨는 주중대사, 지금 타이완이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1950년 12월부터 51년 9월까지니까 약 9개월간 대사를 하게 됩니다. 6.25 전쟁은 과거에 유명한 사람을 평범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뭐 과거에 잘 알려지지 않던 사람이 유명해지는 어떤 그런 그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세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범석, 백선엽, 김석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범석 씨가 가장 명성이 높았죠. 총리에다가 장관까지 했으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이범석 씨는 그 광복군에서 중장까지 했습니다. 물론 뭐 광복군의 전력이라는 거는 뭐 아주 약했지만은 어쨌든 계급적으로는 그렇게 했죠. 백선엽 씨는 그 당시에 대령이고 김석원 씨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전에는 그 백선엽 씨는 어떤 의미에서 그 공산주의자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 만주군에 있으면서 주로 그 한인 공산주의자들하고도 싸워본 경험이 있고, 또 북중국에서 팔로군하고도 싸웠죠. 그 공산주의자들은 조직이나 이런 또는 뭐 이렇게 비정규전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테러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그 조직망, 그 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선엽 씨가 그런 데서 굉장히 밝았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숙군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들 입장에서도 백선엽 씨가 필요했던 거는 백선엽 씨가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전략 전술이라든지 그래 군사 지휘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선엽 씨가 상당히 기용이 됐고, 김석원 씨는 뭐 일본군으로서 그 중국 남쪽에 가서 이렇게 아주 돌격을 잘해가지고 상당히 그 위명을 떨쳤다. 뭐 이런 주로 이제 일본 측에서 홍보 선전한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6.25 때 딱 해보니까 이 이범석 씨는 아예 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뭐 주중대사로 가면서 거의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범석 씨는 좀 이렇게 상당히 그 명성에 비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백선엽 씨는 그 어떤 공산주의자를 잘 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요긴했고, 거기다가 또 미군과의 어떤 의사소통, 그리고 또 협력 수비 이런 거 잘하죠. 그리고 또 미군의 어떤 전략 자원 그런 것을 또 활용도 잘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은 미군에게 무전을 쳐서 포사격을 해달라, 또는 무슨 뭐 기갑 부대를 보내달라, 뭐 이런 것도 잘하고, 또 미군과의 부대 연결점 그런 데서 서로 수비를 중첩되게 해가지고
그 사이 간격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또 잘하고, 그러니까 미군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백선엽 사단장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백선엽 씨가 6.25의 스타가 되죠. 근데 김석원 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그 명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선엽 사단장 밑에 있던 연대장, 대대장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나는 김석원 밑에서 싸우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간 사람이 있을 때 백선엽 씨 그 당시에는 뭐 섭섭했겠죠. 내 밑에서 싸우지 않고 김석원 씨 밑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김석원 씨는 수도사단장 그리고 3사단장을 하면서 우리가 후퇴 시기에 영덕에서도 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돌격 잘하고 그 한쪽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연하게 받아치고 또 물러나고 또 이렇게 우회 포위하고 이런 어떤 기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경직되게 부대를 운영한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위에 상급 부대가 유엔군 지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 그 메가더 장군은 물론이고 주한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상급 부대 미군 부대장하고도 이렇게 그 명령을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데서 계속 마찰을 일으킵니다. 미군 상급 부대 지휘관 말을 안 듣고 왜 그 오히려 자기 주장을 더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해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김석원 씨는 6.25 전쟁 끝나기 전에 이미 그 해임돼 가지고 더 이상 기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간의 어떤 그 협력적으로 그 지휘를 하고 수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은 기용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치 문제가 되고 계속해서 화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김석원을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범석 씨가 상당히 제일 그 명성이 높았는데 6.25 전쟁 때는 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도 족청이라는 조직에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거, 나중에 이제 52년, 56년에 그 부통령 선거에 또 나가지만 두 번 다 낙방을 합니다. 그것에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계속 어떤 정치적으로 충돌을 하고 또 어떤 영향력 싸움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백선엽 장군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더 잘 됐다. 그런 면에서 이범석 씨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